서울 새벽 5시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한서연은 무연고 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죠. 31살의 간병인 서연은 이미 3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사람은 쓰러져도 체온은 남아요. 서연이 중얼거리며 환자 이도윤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34살의 도윤은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이곳에 실려온 뒤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료진들은 그를 식물인간이라 불렀지만 서연은 그런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병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서연의 주의를 끌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체 및 불법 추심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동시에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실루엣 중 하나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듯한 뒷모습이었죠. 그런데 곧이어 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부업체 관련 인물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는 이진국 씨로.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진국, 그 이름은 도윤의 아버지였거든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도윤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뒤로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행정실에서는 중요한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있었어요. 후견인 선임 신청서였죠. 신청인은 권무성이 대표로 있는 한빛재단이었습니다. 환자의 자산과 보험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행정직원이 설명했지만 서연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권무성은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겉보기엔 점잖은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위험함을 감지했죠. 그는 대부업과 병원, 요양시설을 연결하는 복잡한 사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은 온통 독촉장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빨간 봉투, 노란 봉투, 심지어 법원 봉투까지.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어머니의 급성 심근경색 때문이었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연대보증인이었던 서연에게 모든 빚이 넘어온 것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나 있었어요. 그때 권무성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좋은 제안이 있어요. 도윤 씨와 혼인하시면 보증금 일부를 탕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이요? 형식적인 결혼이에요. 어차피 환자는 의식이 없으니까요. 서류상으로만 배우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빚의 절반은 없던 일로 만들어 드리죠.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대로 가면 집까지 날릴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도윤의 병실로 향했어요. 조용한 병실에서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이상한 소리지만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네요. 그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놀라서 그의 손을 자세히 바라봤죠. 혹시 들리세요? 물수건을 손등에 살짝 대자 도윤의 손가락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한 번 떨리면 예, 2번 떨리면 아니오인가요? 한 번 떨림.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서 밥차를 운영하는 김순덕 이모가 서연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3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사람 지키려고 빚을 진 거면
끝까지 사람부터 지켜야지. 사람 사는 건 밥심이요. 59살의 밥차 이모는 서연에게 삶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말과 뜨거운 국밥으로 서연을 위로해 주었거든요. 이모, 근데 의식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의식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 이모의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도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권무성의 사무실을 찾아가 조건부 혼인을 승낙한다고 말했죠. 좋은 선택이에요.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잠깐요.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존엄과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배우자인 제가 갖겠어요. 그리고 형식적 결혼이라 해도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겠습니다. 권무성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서연과 도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빚이 만든 인연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혼인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을지병원 특실에서는 소규모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권무성 측에서 준비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도윤의 침대 옆에 서 있었죠. 돈을 위한 결혼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들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권무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에서 돈 보고 결혼하는 현실적인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불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서연이 갑자기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잠깐요. 불 좀 꺼주세요. 네. 왜요? 기자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환자에게 강한 빛은 좋지 않아요.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요청에 따라 병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오직 창밖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석양빛만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오늘부터 우린 가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겠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꺼풀이 2번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만이 볼 수 있는 신호였어요. 2번 깜빡임은 아니오를 의미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것이 거부가 아니라 고마워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기자가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신랑에게 인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서연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여성의 비애로 해석했지만 서연의 눈물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살아있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할 긴 여정에 대한 각오였죠. 결혼식이 끝난 후 권무성은 곧바로 후견인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입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하죠. 권무성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설아은 전문의였어요. 36살의 설아은은 미세 반응 측정 전문가로 시선 추적과 깜빡임 코드 분석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서연 씨, 환자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법정에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아은은 특별한 시선 추적 보드를 가져왔어요. 가로 세로로 나뉜 글자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특정 글자를 보면 동공이 멈춰요. 그걸 연결하면 단어가 됩니다. 그날 밤 서연과 설아은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병실의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손전등으로 글자판을 비춰가며 도윤의 시선을 추적했습니다. 이응 동공이 멈췄어요. 위 또 다시 멈춤. 히읗, 미음. 위험? 서연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만든 첫 번째 단어였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연이 다시 물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집중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밥차 이모는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정을 들은 이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모가 물었습니다. 불빛을 막아주는 게 어떨까요? 70대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병실에 플래시가 터지면 환자한테 안 좋을 텐데.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몸으로 벽을 세워주자. 이모와 어르신들은 밤늦게까지 모여 앉아 가림막을 만들고 플래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편 병원 보안실에서는 수상한 영상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밤마다 도윤의 병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었어요. 권무성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요양비 체납을 이유로 환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권무성이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미 모든 요양비를 선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밥차 이모가 어르신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었죠. 우리 서연이가 혼자 버티게 둘 수 없지. 이모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도윤의 눈꺼풀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얘라는 의미였어요.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도윤의 의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모와 어르신들이 조용히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플래시가 터지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될까? 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될 거야.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어. 이모가 힘주어 말했어요. 서연은 그런 이모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혈연도 아닌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 뭘 고마워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서연 주변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설아은 의사, 밥차 이모, 복지관 어르신들까지. 비록 권력은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무성은 아직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밤새 도윤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어르신들 추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딸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해. 박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일주일 후 권무성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후견인 선임 가처분 신청서에는 여러 의료진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환자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로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권무성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을 때 서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후견인이 권무성으로 바뀐다면 도윤을 지킬 방법이 없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설아은 의사와 함께 밤마다 진행한 시선 추적 테스트였어요. 이미 일주일 동안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거든요. 서연 씨, 오늘 밤이 중요해요. 도윤 씨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설아은이 더욱 정교한 시선 추적 장비를 가져왔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특수 헬멧이었죠. 밤 10시 병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도윤 씨, 우리 이제 진짜 대화해봐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글자판에 작은 빛이 하나씩 비춰졌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멈추는 곳을 설아은이 기록했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한번 깜빡였어요. 얘라는 의미였죠.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나요? 세 번째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진국 씨 말씀이에요? 한번 깜빡임. 도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은이 재빨리 장비를 치우고 서연은 평상시처럼 도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권무성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병하고 있어요. 문제라도 있나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으셨어요? 환자가 빛에 민감해서요. 의사 선생님 지시입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실을 둘러보다가 나갔어요. 하지만 서연과 설아은은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박차 이모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과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서연아, 밤새 고생 많았지? 이모,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셔.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나 해서. 이모의 뒤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7분이었죠.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82살의 박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말해봐, 딸아. 박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윤 씨가 의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밤에 지켜줄게.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방해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해. 그날 밤부터 어르신들의 특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와 할머니들은 병실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할아버지들은 복도 이곳저곳에 앉아서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환자 가족을 연기했습니다. 완벽한 경계망이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설아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테스트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이 만든 문장들이었어요. 나는 기자다. 나는 기자다.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기자라고 하셨어요? 한 번 깜빡임. 탐사기자. 탐사기자. 또 한 번 깜빡임. 빚의 진실을 찾고 있었다. 서연과 설아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도윤이 단순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고는 고의였다. 사고는 고의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권무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권무성이 도윤의 사고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복도에서 이모가 작은 소리로 경고했어요. 누가 오고 있어? 설아은이 재빨리 장비를 숨기고 서연은 평상시처럼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권무성의 부하 2명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요. 매일 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간병이요. 제가 환자의 아내인데 문제라도 있나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가족 기도 모임이에요. 이모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환자 회복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소리를 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수상한 남자들도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남자들이 나간 후 박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연기할 줄 아는 거 봐라. 젊었을 때 연극부 했던 게 도움이 되네. 모든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권무성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되자 더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요양비 체납을 이유로 도윤을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하려는 계획이었죠. 내일부터 우리가 교대로 24시간 지킬 거야. 이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돼. 서연은 이모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모. 어르신들도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사람이 사람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몸으로 벽을 세워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해. 그날 밤 서연은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도윤 씨, 우리가 이길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윤의 눈꺼풀이 길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서연과 약속한 사랑의 신호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권무성의 부하들이 아무리 수상한 눈빛을 보내도 어르신들은 당당했어요. 우리 며느리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됐나? 한 할머니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도윤, 설아은 의사, 밥차 이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까지. 비록 작은 힘들이었지만 모이면 거대한 벽이 될 수 있었죠. 결혼 보름째, 서연과 도윤은 더욱 정교한 소통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깜빡임 하나는 예, 2번은 아니요, 3번은 위험, 그리고 길게 한 번은 사랑이라는 의미로 약속했어요. 밤마다 이어지는 시선 추적 대화를 통해 도윤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설아은 의사가 가져온 더욱 세밀한 장비 덕분에 이제는 긴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의 시선이 글자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다. 1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다. 한 번 깜빡임. 대부업계의 불법 고리 대출.
대부업계의 불법 고리 대출을 추적하셨던 거군요. 이어지는 단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병원과 연결된 사기, 환자 빚을 담보로 하는 요양비 갈취.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무성이 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대부업이 아니라 병원과 요양시설까지 연결된 거대한 사기 조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진 거군요. 길게 한번 깜빡임. 도윤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애정이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환자 상태 확인차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설아은이 재빨리 장비를 정리하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도윤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권무성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간호사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밤 시간인데 면회가 가능한가요? 가짜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환자의 아내예요. 문제라도 있나요? 서연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남자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모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기도 시간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박할아버지가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짜 간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갔어요. 하지만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이모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라디오였습니다. 이거 우리 복지관에서 쓰던 건데 환자한테 음악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가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어요. 이모와 어르신들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살았지. 할머니 한 분이 추억에 잠겨 말했어요. 박할아버지가 손전등을 종이컵에 넣어서 은은한 조명을 만들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하면서 병실이 작은 음악회장 같아졌습니다. 예쁘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플래시 대신 이런 불빛을 쓰면 환자한테도 좋을 거야. 이모가 말했어요. 그날 밤의 대화에서 도윤은 더욱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다? 한번 깜빡임. 아버지는 깨끗한 사업만 하려 했다. 이진국 씨는 깨끗한 사업만 하려 했던 거군요. 권무성이 뒤에서 조종했다. 서연은 이제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윤의 아버지 이진국은 원래 작은 서민 대부업체를 운영했는데 권무성이 그것을 이용해서 거대한 불법 조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내가 증거를 모았다. 어떤 증거요? 녹취 파일 계약서 장부. 금고에 숨겨뒀다. 금고요? 어디에 있는 금고예요? 도윤의 시선이 자신의 팔목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도윤의 팔을 살펴보니 희미한 매직 펜 자국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병하면서 생긴 얼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숫자와 기호였어요. 실밴드 안에 주소가 있다. 서연이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실밴드를 확인해 보니 안쪽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환자 관리용으로 채워준 것인데 그 안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던 거죠. 창고 번지 2004번지, 창고 번지 2004번지, 한번 깜빡임. 열쇠는 펜던트. 서연이 도윤의 목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느다란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USB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액세서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열쇠였던 거죠. 이걸로 금고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한번 깜빡임. 증거를 세상에. 가족을 살려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서연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간절함이 담긴 눈물이었죠. 알겠어요. 제가 해낼게요. 우리가 함께 해낼 거예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형식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동반자가 된 것이었거든요. 복도에서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을 지키긴 어려워. 그 노래 가사처럼 서연과 도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지켜내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박할아버지가 만든 종이컵 조명들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지만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밝히는 소중한 빛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설아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서연이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있잖아. 사람 사는 건 혼자 힘으론 안 되지만 마음 모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날 밤 서연은 도윤에게 약속했어요. 도윤 씨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낼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도윤의 답은 길고 따뜻한 깜빡임이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신뢰가 서연에게 전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고른 숨소리가 병실을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지만 그 속에서 서연과 도윤은 더욱 단단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건 밥심이요. 근데 진짜 살맛 나는 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지고 있었거든요. 혼인 한 달째 되는 날 밤 서연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도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고 어르신들의 경계망도 완벽했거든요. 오늘은 도윤이 숨겨둔 모든 진실을 듣기로 한 첫날 밤이었어요. 도윤 씨, 오늘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연이 병실의 모든 불을 끄고 설아은이 가져온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도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 화면에 도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로만 보였던 그의 눈에 또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시선이 글자판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체는 내부 고발자. 내 정체는 내부 고발자? 한 번 깜빡임. 탐사기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었다. 서연과 설아은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빛회수 카르텔을 1년간 잠입 수사했다. 빛회수 카르텔을 1년간 잠입 수사했다고요? 길게 한 번 깜빡임. 이제 도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시작해서 병원 요양원까지 연결된 거대한 조직. 불법 단기 대출로 시작해서 과도한 이자 부과. 사적 추심으로 환자와 가족을 협박. 환자 빚을 담보로 요양비 갈취까지. 권무성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권무성이 운영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악질적인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의 아버지 이진국 씨는요? 아버지는 이용당했다. 깨끗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려 했지만 권무성이 뒤에서 조종.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반대하자 실종시켰다. 그래서 이진국 씨가 실종된 거군요. 3번 깜빡임.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나도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고 이 사고를 당했다. 증거는 모두 수집해뒀다.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창고 금고 안에 모든 녹취 파일과 계약서 실명장부. 펜던트가 열쇠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도윤의 목에서 펜던트를 빼냈어요. 작은 USB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전자 열쇠였습니다. 실밴드라벨에 창고 주소가 있다. 서연이 자신의 손목 실밴드 안쪽 라벨을 확인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가 보였습니다. 서울시강서구 공항대로 2004번지. 여기가 창고 주소군요. 한번 깜빡임. 그런데 도윤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증거다. 라디오요? 이모가 가져온 그 라디오요? 내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파일이 라디오 안에 숨겨져 있다. 권무성이 음성이 직접 담긴 결정적 증거. 서연이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옛날 라디오였는데 뒷면을 자세히 보니 작은 비밀 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만 녹음기가 나왔어요. 도윤이 마지막 순간에 숨겨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권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길게 한번 깜빡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권무성은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가진 거를 찾는다는 걸 알면 위험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이모의 경고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 설아은이 재빨리 카메라를 치우고 서연은 펜던트를 다시 도윤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녹음기는 서연이 품에 숨겼죠. 병실 문이 열리면서 권무성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경비원복을 입은 부하들이 서너 명 따라왔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당당하게 물었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전문 요양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때 이모와 어르신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허락도 없이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요. 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는 순식간에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모두 서연과 도윤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뭉친 사람들이었죠. 비켜주세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권무성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무슨 법적 절차요? 서류 보여주세요. 이모가 단호하게 요구했어요. 권무성의 부하들이 어르신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같은 층 다른 병실의 환자 가족들까지 나와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여기 환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병실 보호자가 물었어요. 밤중에 환자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 끼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무성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권무성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오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이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권무성과 부하들이 나간 후 어르신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우리가 해냈네. 할머니 한 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 게 없어. 박할아버지가 흐뭇해했어요. 서연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 어르신들도 모두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서연은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도윤 씨, 우리의 첫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 품에 숨긴 녹음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권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그들 손에 있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복도에서 밤샘 경계를 서고 계셨어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사랑의 성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무성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언론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보험금 사기입니다. 권무성이 기자들 앞에서 단언했어요. 식물인간과 결혼해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사기극이죠. 아침 뉴스에서 서연의 사진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위해 의식 없는 환자와 결혼한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요.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복도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서연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죠. 서연 씨,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요?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금이 목적이었나요? 서연은 기자들을 피해 병실로 들어갔지만 병실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와 어르신들이 우산을 들고 서연을 에워쌌어요. 마치 성벽을 쌓듯이 서연을 보호하며 병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죠. 우리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이모가 기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박할아버지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의 우산 행렬이 기자들의 플래시를 막아주었어요. 휴대폰 불빛도 우산으로 가려지니 도윤에게 해로운 자극을 줄일 수 있었죠. 병실 안에서 서연은 설아은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는 이길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설아은이 말했어요. 도윤 씨의 의식이 있다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권무성의 음성도 공개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창고에 있는 결정적 증거들을 가져와야 했거든요. 제가 가겠어요. 서연이 결심을 굳혔어요. 너무 위험해요. 권무성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연이 사정을 설명하자 이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어르신들과 함께 가면 누가 의심하겠어? 이모, 너무 위험해요. 뭘 위험해? 우리가 단체로 나들이 가는 건데. 복지관에서 문화체험 활동한다고 하면 자연스럽잖아. 이모의 제안은 기가 막혔어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창고 근처로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장하자는 거였죠. 그날 오후 복지관 버스 한 대가 창고가 있는 강석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는 15명의 어르신들과 서연, 그리고 이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할머니 한 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르신들은 근처 공원에서 쉬고 계시기로 하고 서연은 이모와 함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펜던트 열쇠로 문을 여니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도윤이 말한 대로 수많은 서류와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구나. 이모가 감탄했어요. 실명이 적힌 불법 대출 계약서, 협박 녹취록, 요양비 갈취 회계 장부까지 권무성의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는 순간 밖에서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상한 차들이 오고 있어. 이모와 서연이 재빨리 창고를 나왔을 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권무성의 부하들이었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어요. 공원에서 노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창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의뭇하게 물었어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권무성의 부하가 당황해했어요.
여기 우리 복지관 문화체험 장소인데요. 어르신들 소풍 왔어요. 이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꺼내고 돗자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소풍 분위기였죠. 우리랑 같이 드실래요? 박할아버지가 웃으며 권무성의 부하들에게 권했어요. 결국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어르신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완전히 속았거든요. 우리 연기 어땠어? 할머니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최고였어요. 서연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제 권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손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은 도윤에게 보고했어요. 도윤 씨, 모든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권무성을 법정에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윤의 눈꺼풀이 길게 깜빡였어요. 안도와 고마움이 담긴 신호였죠. 설아은이 법정 제출용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시선 추적 데이터와 깜빡임 반응을 모두 기록한 영상이었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났네요. 설아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경계를 서고 계셨어요. 우산을 들고 서서 혹시라도 플래시가 터지면 막을 준비를 하고 계셨죠.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모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네, 이모. 꼭 이겨낼게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희망적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어르신들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소리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만든 종이컵 조명들이 병실 구석구석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작은 불빛들이지만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었죠.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도윤 씨, 내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요. 우리가 함께 권무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도윤의 답은 확신에 찬 한 번의 깜빡임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일찍부터 병원에서 도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법정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거예요. 도윤의 눈꺼풀이 길게 한번 깜빡였어요. 사랑과 믿음이 담긴 신호였죠. 설아은이 휴대용 시선 추적 장비를 챙겼어요.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도윤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시죠.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모와 어르신들이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꼭 이기고 와. 이모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어. 박할아버지도 힘을 실어주었어요. 법정에는 권무성과 그의 변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권무성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환자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입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권무성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하지만 서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판사님, 환자의 의식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 중요한 요청을 했어요. 법정의 모든 조명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끄라고요? 네, 환자가 빛에 민감해서 어둠 속에서만 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법정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오직 설아은이 준비한 스크린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들리세요? 서연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스크린의 실시간 시선 추적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가리키는 글자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어요. 예.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당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스크린에 답이 나타났어요. 예. 권무성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범죄자.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디오 금고 USB. 그 순간 서연이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라디오 안에 숨겨진 녹음기까지. 이것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권무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숨겨뒀다고 생각한 모든 증거가 법정에 나타났거든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무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환자들 빚을 담보로 요양비를 받아내는 거야. 깨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완벽한 사업이지. 이진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없애면 되지. 아들도 이미 처리했고. 법정이 술렁였어요. 권무성이 직접 범죄를 지시하는 음성이 명확히 들렸거든요. 이 녹음은 조작입니다. 권무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이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실명이 적힌 피해자 명단, 불법 이자 계산서, 협박 문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정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권무성 씨, 특수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연이 미리 검찰에 증거를 제출해뒀던 것이었어요. 법정 심리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함정이야. 권무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환자 이도윤 씨의 배우자인 한서연 씨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의 눈꺼풀이 길게 깜빡였어요. 승리의 기쁨과 사랑이 담긴 신호였죠.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무성 조직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법원 앞에서는 이모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두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우리 서연이가 해냈구나. 이모가 서연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정의는 살아있어. 박할아버지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권무성 조직의 몰락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비퇴수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예정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도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도윤 씨, 병원에서 당신에게 맞춤 재활 치료를 허가했어요. 이제 정말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도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이진국 씨도 찾았어요. 권무성이 감금해뒀는데 경찰이 구출했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설아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돼요.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이모가 준비한 떡과 과일,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빚잔치가 아니라 빚잔치요. 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어요. 박할아버지가 종이컵 조명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병실이 환상적으로 밝아졌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구나. 할머니 한 분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도윤 씨, 우리의 진짜 첫날 밤이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의 답은 확신에 찬 길고 따뜻한 깜빡임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미래가 열려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을지병원 재활치료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워커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서연이 도윤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세워주었어요. 도윤의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아은 의사가 지켜보며 기록을 남겼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윤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2발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도윤 씨, 서연 씨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어요. 도윤이 워커를 밀며 서연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비록 느렸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동안 눈빛과 깜빡임으로만 대화하던 도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마침내 도윤이 서연 앞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설아은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모와 어르신들이 들어왔어요. 도윤이 걷는 모습을 보자 모두 감격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걷는구나. 이모가 손을 모아주며 감탄했어요. 기적이야, 기적. 박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모가 대형 솥에 잔치국수를 끓였고 어르신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빚잔치가 아니라 빚잔치요. 이모가 힘차게 외쳤어요. 그래, 우리가 만든 빚이 이긴 거야. 할머니들이 웃으며 화답했어요. 마당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였고 동네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100여 명이 모인 대잔치가 되었어요. 도윤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도윤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격려해 주었어요. 서연이도 참 대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복지관 관장님도 칭찬해 주었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재활치료 시작 후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서연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어요. 잔치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윤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도윤 씨. 잘 들려요. 고마워. 도윤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분들 고마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사위가 말도 하네. 이모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맞춰 어르신들이 춤을 추기도 했죠.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할아버지 한 분이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자주 만들어야지. 사람 사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니야? 이모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과 도윤은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 씨, 오늘 정말 기뻤어요. 도윤이 힘들게 대답했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의 첫날 밤은 오늘도 계속돼요. 서연이 말하자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연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서연이 속삭였어요. 함께 가자.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분명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는 이모가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사람 사는 건 정말 밥심이야. 근데 진짜 살맛 나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희망찬 노래로 들렸습니다. 복도에는 박할아버지가 만든 종이컵 조명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불빛들이지만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빛이었죠. 몇 달 후 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서연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맙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됐어. 저도 그래요. 도윤 씨를 돌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권무성과 그의 조직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았고 도윤의 아버지 이진국 씨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진국이 도윤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깨끗한 사업만 하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 이진국은 서연을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박차 이모는 여전히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연과 도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모의 따뜻한 마음도 유명해졌거든요. 사람 사는 건 밥심이요. 이모의 입버릇은 여전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병원에 와서 도윤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가셨죠. 우리가 지킨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구나. 박할아버지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1년 후 서연과 도윤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교회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모가 주례를 서고 어르신들이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도윤의 아버지와 설아은 의사도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죠. 빚의 어둠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의 빛으로 완성된 결혼이네요. 주례사에서 이모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첫날 밤이 시작이에요. 서연이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매일이 첫날 밤처럼 소중할 거야. 도윤이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힘들었죠? 서연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이제는 그 노래가 그들만의 특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빚의 어둠, 사랑의 빛.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든 기적 사람과 사람이 만든 따뜻함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